먼저 HF의 시술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HF의 식립 방법은 절개와 무절개 방식 둘 다 가능합니다. 절개 방식은 그 목적이 봄프랩을 위해서이고 굴폭이 좁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에 똑바로 쉽게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잇몸 위에서 식립 위치를 잡는 무절개 방식에 비해서 오히려 이상적인 위치에 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방식에서도 요즘은 무절개로 쓰고 있죠. 반대로 무절개 방식은 이상적인 위치에 심기는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똑바로 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OBF는 물론이고 HF도 대부분 무절개 방식으로 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내비게이션 방식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골폭이 좁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봄프랩을 하기 위해서 절개 방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굳이 절개를 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요령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힐링에 유리하고 생물학적 폭경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개 방식인데 드릴링 요령은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심을 픽스처의 길이와 직경은 하시던 대로 하면 되고 커프 길이는 1.5, 2.5 중에 잇몸 길이의 절반 정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짧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왜냐하면 절개 방식에서는 힐링 후에 잇몸 길이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잇몸 길이 4.0까지는 1.5를 심어놓고 나중에 길이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커프의 길이로 맞춰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픽스트 사이즈 선택의 전체적인 예를 보면 파노라마상에서 치조골종 기준으로 잔존골 길이가 13mm라면 길이는 1mm가 짧은 12mm를 선택하면 머신드 부위 1mm 포함해서 13mm를 다 심을 수 있겠고 파이널 들 직경이 3.3mm라면 직경은 4.3, 잇몸 두께가 5mm라면 그 절반인 2.5를 고르면 되니까 선택할 픽스처 이름은 HF 투캇 43125가 됩니다. 투캇은 바이컷이라는 뜻이고 앞에 두 자리는 직경, 가운데 두 자리는 단면부까지의 길이니까 파노라마상에서 13mm를 심게 되는 것이죠. 끝에 두 자리는 커프의 길이입니다. 이제 50N에 놓고 앵글용 드라이브로 식립을 하면 되는데 포장 앰플 속에는 마운터가 없이 픽스처만 있으므로 앵글용 HF 드라이브로 픽업을 해서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컷은 식립 토크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로 다 심을 수는 없고 3분의 2 정도를 심은 다음에 마운트를 연결하고 라첸용 마운트로 돌려주어야 마저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질이 나쁜 경우에는 마운트 대신 지대줄을 연결하고 UV 드라이브로 다 심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상악 대구치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골질이 안 좋기 때문이죠. 마운트나 지대주의 이름도 똑같이 6자리로 앞에 두 자리가 직경이고 가운데 두 자리가 커프의 길이인데 앞서 둔 예로 보면은 픽스처 커프 길이가 2.5고 잇몸 길이가 5mm였으므로 5 빼기 2.5 해서 선택할 마운트나 지대주의 커프의 길이는 2.5가 되겠죠. 끝에 두 자리는 지대주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절개 방식에서 커프를 잇몸 길이에 맞추는 요령입니다만 미리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개 방식에서도 이렇게 미리 맞춰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거나 골라서 해도 심을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원하는 사이즈의 지대줄을 연결할 때 혹시 커프에 뼈가 걸려서 완전 결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마운트는 이 단면부가 하나 더 있다는 거 말고는 지대지와 사이즈가 똑같고 재질도 똑같은 타이타늄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지대줄 연결하고 UV 드라이브로 심을 수 있고, 골질이 단단한 경우에는 마운트를 연결해서 마운트 드라이브로 심을 수 있겠는데, 골질이 좋고 안 좋고 최종적인 것은 심어봐야 알기 때문에 보통은 마운트를 연결하고 UV 드라이브로 심어보다가 토크가 너무 세다 싶으면 마운트 드라이브로 심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구강박해서 마운트를 연결하고 앵글용 HF 드라이브로 마운트 드라이브로 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주로 골질이 아주 안 좋거나 상악동 케이스에서 잔존 골 길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쓰는 방법인데 식립 토크가 약하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1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운트 드라이브가 치간 사이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 놓아야 나중에 수술 도중에 인접추에 걸려서 식립을 다 못하는 애로가 없겠습니다. 이제 다 심었으면 마운트를 제거하고 힐링캡을 연결한 다음에 봉합을 타이트하게 해주면 식립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절개 방식에서는 마운트를 풀어내지 않고 그대로 힐링을 시켜버립니다. 힐링캡을 쓰지 않는 이유는 커프가 경사가 없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잇몸에 대한 압박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잇몸의 펀치아웃도 작게 해서 마운트 커프가 최대한 잇몸을 압박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티슈 펀치를 쓰지 않고 다이아몬드 바로 잇몸에 구멍을 내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정확한 식립 위치의 선정을 위해서 티슈 펀치를 쓸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회전은 시키지 않고 그냥 잇몸에 눌러서 표시만 한 다음에 바로 구멍을 뚫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 다른 점은 무절개 방식에서는 심은 대로 힐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령대로 미리 선택한 마운트의 커프가 잇몸을 다 잠기도록 심어주면 거기서 식립이 끝나게 됩니다. 주로 쓰는 마운트나 지대주의 사이즈는 직경이 6.5나 7을 쓰게 되는 것 같고, 커프 길이는 1.5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프 길이가 짧을수록 또 직경이 클수록 경사가 크기 때문에 잇몸에 대한 압박이 좋고 또 물성도 좋은 것입니다. 힐링캡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잇몸에 대한 압박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잇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조립형의 시술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이 기존의 조립형을 절개 방식으로 심고 나온 다음 힐링이 끝난 상태입니다. 빨갛게 칠한 상피세포층 아래로 노랗게 표시한 길체 조직층이 있습니다. 이제 절개를 하고 힐링 어바트를 연결하는 2차 수술을 하고 나면 봉합을 했으므로 잇몸에 대한 압박이 느슨해서 상피세포층이 아래로 빠르게 침투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픽스처 상단까지 길다란 진지발 포켓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체 조직보다 상피 조직의 재생 속도가 훨씬 빨라서인데, 그래서 과거에 GTR을 할 적에 이를 차단하고자 차폐막을 썼지만 어중간한 적용 방식과 봉합 방식으로는 차폐가 잘 되지 않아서 원하던 결체 조직의 재부착은 일어나지 않고 잘 되어봤자 롱정셔널 에피텔리움이 세멘툼 위에 생겼던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2차 수술을 거친 임플란트는 길다란 치주 포켓이 픽스처 상단까지 생기고 또 생물학적 복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잇몸에 대한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수술 시에 미리 힐링 어바트를 연결하더라도 어차피 봉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경이 큰 지대줄 연결해서 잇몸을 타이트하게 압박시키지 않으면
포켓 속으로 음식물과 지태가 쉽게 낄 수 있으므로 자주 풀어내서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크프가 처음부터 붙어있는 ITI 그리고 HF, 지대주 자체가 붙어있는 OBF 셋 다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수술하는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립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잇몸을 압박해 주어야 포켓의 길이도 짧아지고 생물학적 복용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봉합을 하는 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안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잇몸에 대한 펀치아웃도 작게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막판에 이걸 쓰지 않고 경사가 없는 힐링 캡을 쓴다면 무절개로 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 장소에서 직접 받은 피드백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무절개 방식이 좋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잇몸 위에서 심느냐고 난감해 하시는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제게 무절개로 쉽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내비게이션 방식인데 비용도 안 드는 방법입니다. 식립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상악 27번이니까 HF 케이스입니다. HF를 심으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교합과의 대합치와의 교합 간격인데, 보시다시피 좀 긴밀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프 길이 2.5인 지대줄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1mm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1.5 플러스 2.5에서 4mm 정도의 잇몸 길이가 필요한데 댐으로 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CT 사진이 나오겠지만 골폭이 넓기 때문에 봄프랩의 필요가 없으므로 무절개 방식으로 심기로 했고, 골질도 안 좋아서 지대줄 연결하고 UV 드라이브로 심기로 했습니다. 2.0 드릴이고요. 순서대로 드릴링을 해갑니다. (2.3) 드릴 2.8 3.3 드릴입니다. 이제 식립을 하는데 3.3 드릴이 파이널이었으니까 직경이 픽스처 직경이 4.3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4.8입니다. 4.3을 안 심는 이유는 아까 3.3 드릴을 넣었을 때 얼마 회전도 안 했는데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식립 토크가 약하기 때문에 한 단계 두꺼운 4.8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골폭이 넓기 때문에 수직으로 똑바로 심고 있고, 다 심으면 안 되고 수평 플랫폼이 잇몸 위로 나온 상태에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잇몸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지대줄 연결할 때 잇몸에 걸려서 지대줄 결합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안으로 UV가 1mm 들어가 있으므로 삭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V 드라이브로 지대줄 크프 잇몸에 다 잠기도록 심으면 되는데, 단면부의 위치는 지대줄의 단면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심은 것 같고,
닿지 않게 겹지로 체크를 해주고 CT 사진입니다. 골폭이 넓은 편이고 겉질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심은 픽스처의 직경은 4.8이고 길이가 12이므로 실제는 머신드 부위 포함해서 11mm 심은 것이고 커프의 길이가 1.5입니다. 지대주는 최대 직경이 7.5고 커프의 길이 2.5고 길이가 5mm입니다. 다 봤습니다. 자, 이제 다 심었으면은 아까 보신 대로 대합치와의 간격을 체크해서 안 닿도록 해주고 앞으로 유착 기간 전체 동안 절대 짚지 않도록 환자분께 당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이렉트 로딩이나 이미디엇 로딩은 유착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쪽 어금니 임플란트 할 때는 동시에 심지 말고 심기 편한 쪽에 발치를 미룬 다음 반대쪽에 심어서 먼저 씹도록 해준 다음에 마저 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앞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일 먼저 했지만 가급적 어금니 시술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 체크 시에는 마운트를 직접 두들겨 보는 타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보는데, 이렇게 힐링 캡이 풀려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풀어내고 소독하고 다시 결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악 6개월, 하악 3개월의 전체 유착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을 뜨고 통상적인 방법대로 보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만, 절개 방식으로 심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이즈의 지대줄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사이즈의 힐링 어바트를 연결해서 잇몸을 벌려줘야 지대줄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무절개 방식으로 심은 경우에는 그대로 본을 뜨면 됩니다. 힐링 어바트를 써서 힐링 시키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풀리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그냥 마운트로 힐링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철은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싱글로 해주면 좋겠고, 수프라 마진 좋겠고, SCRP 타입을 하는데 사진과 같이 유비 전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홀의 사이즈를 만들어 줄 것을 기공사에 지시해야겠습니다. 이제 격 조정과 컨택 조정을 마치고 바로 세팅한 것이 아니라 최소 한 달 동안 임시로 써보고 나중에 집착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컨택과 겹의 변화가 임플란트 보철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뿌려져서 왔는데 이미 컨택이 없어서 대구 측 앞으로 썰어져서 열려 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를 하고 한 달 이상 씻게 되면은 원위치 하면서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합치도 정출한 현상이 있어서 교합의 변화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접착했을 때 쉽게 빼내기 위해서 훅을 달아줄 것도 아울러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48분) 케이스인데 시간 간격 괜찮고 악간 간격도 괜찮습니다. 그냥 쭉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케이스가 끝난 것이죠. 한편 지금까지 보신 것은 대구치형이고 소구치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구치의 치간 간격에는 6.5 이상의 직경의 지대주가 들어갈 간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구치형으로 나온 HFO도 있습니다. 지대주 직경을 5.5로 줄였으므로 옥타형 지대주 HAO가 됩니다. 직경이 줄었기 때문에 UB 사이즈도 줄었고, 마찬가지로 나사부의 직경과 플랫폼도 줄어들고, 길이는 그대로지만 직경도 소구치 골폭에 맞게 3.3과 3.8로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회전 방지 구조가 스플라인이 아닌 옥타이므로 픽스처 이름도 옥타형 HF에서 HFO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기억할 점은 UB와 지대주 간에 서로 호환성이 없다는 것과, 또 심을 때 처음부터 지대주를 픽스처 연결하고 앵글형 HFO 드라이브로 식립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잇몸이나 픽스처 속에 단면부가 잠기고 나면 위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대주와 픽스처의 단면부를 일치시켜줘야 이것을 보고 단면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야죠. 왜냐하면 스플라인은 자동적으로 일치가 되지만 옥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치를 시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HF의 식립 케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소구치는 아니고 대구치 케이스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시간 간격이 좁아서 5.5 직경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HF를 심습니다. 앞간 간격은 당연히 괜찮고, 시연의 길이가 좀 짧아서 조금 깊게 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골폭도 좁고 경사가 있는 데다가 골질마저 단단하다면 깊이 심으려 하면은 다 못 심고, 또 다 심더라도 삐뚤어지게 되기 쉬운데, 파노라마상에 보시다시피 골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무절개 방식으로 심기로 했고, 대신에 직경이 작은 픽스처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 문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심다가 여의치않으면 즉시 절개 방식으로 전환해서 봄프랩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절개를 안 한 요령도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픽스처 지름을 3.8을 심기로 했습니다. 3.8 같으면은 파이널 드릴이 2.8입니다. (2.3) 드릴이고요. 예, 파이널 드릴입니다. 이렇게 밖에서부터 지대주와 픽스처 단면부를 일치시켜주고 앵글용 HF 드라이브로 식립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심은 다음에 UV용 드라이브로 라쳇으로 돌려줍니다. 다 심었고요. 드랍이 닿지 않는지를 체크해주고, 네, 3.8 직경입니다. 네, 식립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조립형 바이크 HF는 그 적응증이 대구치와 소구치이고, 대체적으로 골질이 안 좋은 상악 대구치나 잇몸 염증이 잘 생긴 체질이라면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금기증은 당연히 시간 간격이 좁거나 앞간 거리가 짧은 경우이고, 이제부터 소개할 일체형 바이크 OBF는 적응증이 주로 전치나 소구치이고, 금기증은 HF와 반대로 골질이 안 좋거나 염증이 잘 생긴 체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나 골폭이 좁은 경우라면 대구치도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OBF의 구조와 사이즈, 적응증을 품종별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로 앞니에 쓴다고 해서 AOBF입니다. 구조가 상부는 그 길이와 직경이 7과 4.5로 고정이 되어 있고 숄더가 없는 직선형의 커프는 길이가 3에서 6까지, 7까지 있고 하부의 길이는 10과 12mm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골폭이 좁은 소구치나 대구치에도 쓸 수 있기 위해서 상부 길이와 커프 길이, 하부 길이가 5, 2, 8인 픽스처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하부의 직경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이 3.3 직경이고 단면부 직경이 2.8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즈 같으면은 앞에 A자를 붙이고 3, 2, 4, 7로 부르면 됩니다. 하악 전치나 골폭이 좁은 사항 전치에 줄여 쓰면 되겠는데 식립은 당연히 무줄기 방식이 좋겠고 하나 유의할 점은 앞니 치조골은 골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 식립 길이와 하부 길이 차이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전체 커프 길이를 골랐으면 좋겠고 또 이 경우에 식립 방향이 비틀어지는 것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립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13번, 23번 케이스입니다. 골폭도 좁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느심 방으로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단면부가 거느심 쪽으로 오게 돌려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OBF를 심었고 크라운까지 한 상태입니다. 13번 CT 사진, 23번 CT 사진입니다. AOBF의 그 다음 직경으로 3.8 직경, 단면부 2.8 직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똑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즈 같으면 이름이 A38247이 되겠습니다. 11번 자리에 심은 케이스고 소구치에 심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4번입니다. 3.8이므로 파이널이 즉 드릴이 2.8이 되겠습니다. 앵글용 OBF 드라이브로 거의 식립을 한 다음에 라첸용 OBF 드라이브로 마저 식립을 해주면 됩니다. CT 사진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주 쓰는 품종으로 하부 직경이 3.8이고 단면부 직경이 3.3인 품종입니다. 커프가 숄더가 있는 직선형의 커프이고 상부 직경이 5.5로서 와이드라고 부르고 앞니에도 쓸 수 있으므로 7입니다. 하부의 길이는 7, 9, 11이 있는데 머신더 부위를 포함하면 8, 10,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즈 같으면 이름을 A자는 떼버리고 3894W7이라고 부르는데 와이드이므로 W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죠. 15분에 심은 케이스입니다. 또 대구치에서 치강 간격만 충분하다면 이렇게 하면은
잇몸에 대한 압박이 좋아서 심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3.8 직경 중에 상부 직경이 5.5가 아닌 4.5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형 커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같으면 이름을 38925라고 부르면 되는데, 라운드형 커프라서 골폭이 좁은 경우에는 식립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고, 또 잇몸의 압박이 대한 것이 약한 것이 흠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좁은 경우에는 필요하고, 또 대구치의 1+1 경우에서 이 정도 치간 간격에 주로 쓸 수가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1+5 경우에도 골폭이 좁다면 식립 방향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A500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주 쓰는 품종으로 하부 직경이 4.3이고 3.4인 품종이고, 마찬가지로 숄더가 있는 직선 커프라서 깊이 심을 수도 있고 식립 방향이 비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부 직경이 6.5로 와이드이고 앞니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7로 했는데 5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프 길이가 0.5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 숫자라서 한 자리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0.5 단위로 한 것은 4.3 정도의 직경을 씹은 골폭이면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머신 덮프 1mm가 다 잠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상부 직경은 마찬가지로 6.5 와이드고 앞니에도 쓸 수 있게 7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같으면 이름을 439CW7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 16분에 심은 케이스이고 11, 12 케이스인데, 앞니도 골폭이 넓다면 이걸 못 쓸 이유가 없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부 직경이 4.8이고 5.3인 아주 두꺼운 픽스처입니다. 이제 대구치, 아주 골폭이 넓은 대구치에 쓰는데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1+1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심는 것이므로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좀 쓰기가 그런데, 하지만 골질이 단단하거나 또 악강 거리가 좁아서 에체뿔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쓰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악 대구치에 쓴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OBF가 아니면 안 되는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37번 케이스인데 골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악강 거리가 너무 짧아서 지대주 삭제를 하고 나니까 4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교합면을 보면은 마모가 심하고 이게 프랙처가 되는 걸 보면은 교합력이 굉장히 강한 환자죠. 그래서 하나를 심은 동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력과 크라운의 유지를 생각하면 1+1이 아니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38 직경 라운드를 심었는데 조립형 같으면 나사가 풀릴 수 있으므로 일체형이 더 낫겠죠. 마찬가지 경우인데 악강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골폭이 좁은 편이라서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다 보면은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기 위해서라도 안 비틀어지게 일체형 두 개를 심은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14번 미싱 케이스인데 식립 방향이 이 방향이 맞겠으나 상똥 때문에 고정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러려다 보니 직경이 작은 A5BF를 심을 수밖에 없었고 CT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좋고 많이 쓰는 품종만 골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체형은 지대주가 처음부터 붙어있는 구조라서 수백 가지 조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구비하기도 다 써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기존의 조립형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케이스를 일체형만으로 시술해봤고 벌써 만 6년이 다 돼갑니다. 케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일체형만 좋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치조골의 골량과 골질, 환자의 교합력과 면역력을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시술을 해야죠. 그런데 기존의 일체형 조립형 다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발컷을 개발한 것이고 아울러 시술 방식도 개선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임플란트나 시술 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몰라서 안다거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낯선 것이 귀찮아서 또 새로운 시도는 아예 안 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나 혁신은 없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시술해 주는 것이 우리 치과 의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